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이제 우리 시험 자체를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를 믿고 충실하게 이제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업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 출발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은 무엇인가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벌권 실현 절차. 자, 형벌권 실현 절차가 규정된 법을 뭐라고 한다?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사실은 형사소송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차입니다. 바로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이죠. 그러면 그 절차를 규정했으니 그 절차의 흐름을 좀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출발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형사 뭐가 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자 이제 한번 흐름대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 과목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이해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이해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용어에 대한 정의, 기본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야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 절차법이에요. 절차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봐버리면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는 자 굵직하게 얘기하면 몇 단계가 있다?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그래서 뭐냐?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수사 절차가 있죠. 수사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검사가 뭘 할 수가 있다? 기소를 할 수가 있겠죠.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요. 바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공판 절차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판 절차. 그리고 공판 절차 가가지고 이제 수사 절차에 얻어진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 증거를 가지고 열심히 심리를 하는 거죠. 심리를 한 끝에 유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죄가 뭐가 된다?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말은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통상의 방법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확정이라고 하는데,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간다? 형 집행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인데 이렇게 몇 단계가 있다? 총 3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과정이 있어요. 세 과정이 있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 소송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소송이라고 말하면 이 중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걸 얘기합니다. 소송법은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공판 절차. 그래서 협의의 형사 절차는 뭐다? 바로 형사소송은 공판 절차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판 절차만 해서 뭐 할 겁니까? 바로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얻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뭘 얘기한다?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세 단계. 그래서 요게 우리 형사 절차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 공판, 뭐가 있다? 형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 공판, 형집행이 있는데 그러면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사의 절차에서 자, 수사의 대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수사의 대상인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피의자.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서 뭐가 되냐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를 하게 되면 자, 공소 제기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약속된 표현이에요. 약속된 표현. 그리고 이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돼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우리 수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 절차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학습해야 될 내용은
공판 절차만 학습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전체를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형사성에 의해 가지고 있죠?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형사성은 요걸 얘기한다. 근데 넓은 의미는 수사, 공판, 형집행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구분으로 해가지고 형식적 의미 형사송법, 실질적 의미 형사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형사송법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실질적 의미 형사송법이 있습니다. 자, 형식적과 실질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게 법의 기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형식적으로 본다와 실질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형식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명칭을 뜻하는 겁니다. 명칭.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명칭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이라는 말은 뭘 본다? 내용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내용. 그래서 이런 말을 놓고 보는 건데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은 그럼 뭐냐면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법, 명칭을 가진 법.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죠, 명칭. 그러니까 내용은 따지지 않아요.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은 뭐가 있느냐? 형사소송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은 어떤 거냐? 명칭과는 상관없이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 명칭과는 상관없이 뭐다? 형벌권 실현 절차가 규정된 법입니다. 자,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형벌권 실현 절차가 규정돼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이거 가지고도 최근에 이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명칭이냐 내용이냐 이번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개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우긴 하지만은 사실은 자, 이제 조금 더 법을 광의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뭐가 있다? 형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법에는 자, 뭐가 있다? 형법과 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해요.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게 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법이라고 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가 같은 영역에 묶이면서도 두 가지가 다른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는데 형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다?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체계를 자,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체계를 뭐라고 한다? 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법은요, 어떤 법이 되냐면 이런 법이 돼요. 실체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범죄가 되는지 이걸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이 나오면 그러니까 실체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밝히는데 유죄, 무죄 이걸 따지는 법을 이제 뭐다? 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은 형벌권 실현 절차라고 했는데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이 되는 겁니까? 바로 절차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제 구별하는데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형법은 어떤 게 범죄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이라는 건 범죄가 되는 건데 범죄가 어떤 거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대부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범죄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은 형사소송법은 절차다 보니까 윤리적 성격은 없어요. 그냥 기술적 성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형법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놓고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다 보니까 정적, 고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뭐냐면 자 이제 절차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건이 점점 더 커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다 동적이고 발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동적이고 발전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형법과의 관계 가지고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술법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법이 어떤 법인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파트가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서론, 총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총설에 가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뭐 한 3가지 내지는 뭐 4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뭐냐?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거냐면 형사소송법에 법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법원이라는 파트가 있죠. 법원. 근데 법원은 뭐다? 법의 연원입니다. 법의 연원이라는 뜻이에요. 법의 연원. 법의 연원은 뭐냐면 뭐 해석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해석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그 해석 기준이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냐면 이 말이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있어서 법이라는 것도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른 규정과의 어떤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이 개념을 명확히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른 규정과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제 따지는 건데 그러면 바로 우리 이 법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과연 어느 법의 영역까지를 참조할 수 있겠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천적인 뜻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과요.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과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을 구별하는데 자,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안 지키면 위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 지키면 위법하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법원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뜻입니다. 실천적인 뜻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니다.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놓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법원성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 했더니 우리 법 체계를 놓고 보니까 자, 대한민국 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라미드죠. 세상에 피라미드 아닌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놓고 보는데 법 체계를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 최고의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헌법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헌법도 있고 그다음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다음 법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명령. 근데 이제 명령이라고 썼는데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명령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명령, 규칙, 조례는 다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들까지 참고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랬더니 이제 뭐다? 헌법. 당연히 형사소송법 적용할 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성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을 어겼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헌법은 당연히 법원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도요.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게 다양한 법 체계가 있는데 그 법에 서로 유기적으로 맞춰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법원성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명령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명령은요. 자, 어떻게 된다?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냐? 했더니 논의가 되는데 법원성이 없어요.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없느냐?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대원칙으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형사 절차 있죠? 형사 절차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는 뭘로 정해야 된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률. 그래서 형사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거니까 법률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까지는 괜찮은데 명령은 법원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거죠. 명령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외는 뭐가 있냐면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은 우리 헌법 108조에 가보면 헌법이라는 조문이 있죠. 그래서 헌법에 가보면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대법원 규칙인데 대법원 규칙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뭐예요? 헌법의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법원성이 있다 없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원성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명령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령입니다. 아니면 법무부령.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없는 거예요.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령 하면 이제 우리가 수사 준칙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법무부령 하면은 이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만 있어요. 근데 또 대법원 규칙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대법원 뭐가 있어요? 예규가 있죠. 대법원 예규는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자, 재판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자기들끼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논의가 되냐면 확장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확장판으로서 논의가 되는 건데 뭐냐면 자, 이제 이 법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법률과 관련돼서 뭐가 있냐면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논의로 뭐가 있다?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약.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럼 판례가 과연 법원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논의가 되죠. 그래서 논의가 됐는데 자, 우리 그러니까 판례를 내는 국가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중 뭐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걸 따져보는 건데 자, 일단 판례는 법원성이 과연 있겠느냐 했더니 이거는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로 합니다. 법원성이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헌법재판소 모든 판례가 아닙니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 법을 없애버리는 효력이 생깁니다. 법을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원성이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조약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조약은 이제 국가끼리 체결하는 게 조약이잖아요. 근데 조약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법률안의 통과와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법원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이 생겨요.
자, 그런데 국회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이 있죠. 이건 뭐다? 명령의 효력입니다. 자, 명령의 효력이니까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관련된 논의는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법원의 개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중요한 게 바로 형사 절차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헌법 규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테마, 요걸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로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바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도 있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누구한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테마가 있죠. 첫 번째, 장소적 적용 범위. 그 다음 뭐가 있다? 인적 적용 범위.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적용 범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장소적 적용 범위.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장소적 적용 범위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 그래서 뭐다? 장소적 적용 범위 다 적용되는데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야, 적용 안 되는 곳이 있다. 어디예요? 바로 치외법권지에 표현하는데 별로 좋은 표현 아니니까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뭐가 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있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실제로 미국 영토로 취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사관도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있으면 거기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 영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아니다?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영역 장소적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다? 적용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적 같은 거 안 따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데 그 예외가 있다. 그럼 어떤 예외가 있냐면 바로 이제 국내법상 예외와 국제법상 예외가 있죠. 자, 국제법상 예외와 국내법상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법상 예외는 이런 거죠. 뭐냐면 자, 이제 외국의 국가 원수. 외국의 국가 원수가 있겠죠? 외국의 국가 원수.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가족. 이런 사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 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수행자면 우리 법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신임받은 외교사절 등이 있죠. 대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법상 예외로는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죠. 누구? 대통령.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국회 뭐가 있어요? 의원이 있죠. 국회의원.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는데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불소추특권이라는 말이 있죠. 불소추특권. 소추라는 말은 기소예요, 기소. 검사가 기소하는 거. 자, 그래서 불소추특권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 알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소추당한다, 소추당하지 않는다,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와 외환죄면 기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죄가 아니라면 기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불체포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불체포특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거 국회의원의 뭐다 이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진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검사가 이 부분을 기소했다. 그러면 법원은 처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슨 재판을 한다? 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는 법이라는 건 있어야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적용되니까 법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폐지 시점까지의 뭐다?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는 또 일단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잘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역시 간단하고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이념과 구조가 있다.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에 이념이 있는데 이념은 뭐냐면 형사 절차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추구해야 할 가치. 그래서 형사소송의 이념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체 진실의 뭐다? 발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적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바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있죠. 신속한 재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형사소송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자, 진실 발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 절차는 그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바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은 뭡니까? 바로 부당이 지연되지 않은 상태 재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요,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해요. 근데 실체 진실하고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중시해버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긴장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쭉 많이 나와 있는데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우리 이제 소송 구조죠. 형사소송법의 구조.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념과 구조 이런 부분들은요. 형사 절차를 끝까지 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이제 시작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형사소송의 이제 구조는 바로 우리가 소송행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형사소송의 구조입니다. 근데 구조인데 형사의 구조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자,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규문주의와 그다음에 뭐가 있다? 탄핵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규문주의는 뭐고 탄핵주의는 뭐냐? 규문주의는요. 자,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뭐라고 한다?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이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개시되는 거. 이걸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구민주의하고보다 탄핵주의는 이 프랑스 혁명 그 기점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있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전 세계 제도에 이건 없어요. 요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탄핵주의는 다시 조금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누가 소송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자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눠집니다. 직권주의보다 당사자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직권주의는 뭐냐면 법원이 소송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주의 중에서 검사가 소추하면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그 재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나서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고요.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주도합니다.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건 뭐냐? 당사자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뭘 채택하고 있다? 당사자주의. 근데 100%는 아니고요. 한 80%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우리 형사소송법의 총설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총설 마무리를 짓고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이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